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군사력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동과 유럽에서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이 올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처음으로 5위에 등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 2014년 7위로 꾸준히 올랐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국을 제치면서 5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군사력 순위에서 영국을 제치고 5위를 차지하자 영국에서 급히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집중 분석하는 영상을 내보냈는데요. 미국 군사력 조사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가 19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069으로 145개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GFP 조사가 시작된 2005년부터 미국은 20년간 1위를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병력과 육해, 공군 전력, 국방 예산 등의 수치를 비교해 종합 점수를 매깁니다. 다만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은 평가에서 제외되며 전력 비교도 전차 항공기 등 군수품별 보유 대수로만 산정합니다. 한국은 관련 조사에서 처음으로 5위에 등극해 36위로 하락한 북한과의 군사력 격차를 31계단으로 벌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2위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선 영국이 6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GFP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약 8,310억 달러 약 1,100조 원로, 중국 2위 2,270억 달러보다 4배가량 많았습니다. 현역 병력 132만 명 3위, 전차 4,600대 5위, 장갑차 36만 대 1위, 구축함 75대 1위를 보유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항공기 1만 3,200대와 항공모함 11대 부문에선 각각 2위인 러시아 항공기 4,255대와 중국 항공모함 2대를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제공권의 압도적 우위를 자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 0.0702, 중국 0.0706, 인도 0.1023가 뒤를 이었습니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 14년째 1, 2, 3, 4위 순위는 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화제가 된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16을 기록해 처음으로 5위에 등극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순위가 정체되어 있는 와중에 한국만 계속해서 군사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6위보다 순위가 1계단 올랐는데요. 한국은 매년 조사에서 2014년 9위, 2015년 7위, 2020년 6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군사력 평가지수 0.5313을 받으면서 지난해 34위보다 2계단 떨어진 36위에 그쳤습니다. 북한은 2019년 18위를 기록한 이후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MLRS 보유량 등의 이유로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보인 육상 전력을 제외하면 공해군 전력과 보급 역량, 재정 등 모든 부문에서 한국에 밀렸습니다. 특히 북한의 국방 예산은 50억 달러 약 6조 원 58위 정도에 불과해 약 447억 달러 약 59조 원 11위를 지출하는 남한의 9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NATO 나토 회원국이자 과거 대영제국 시절 식민지를 거느렸던 영국이 올해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43을 받아 유럽에서 가장 높은 6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로 7에서 10위 자리는 일본 0.1601, 튀르키예 0.1697, 파키스탄 0.1711, 이탈리아 0.1863 순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게 역전당한 영국에서 GFP 군사력 평가지수가 발표되자마자 한국 방산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영상을 내보내며 한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국 군사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한국 방산업체의 147억 계약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더 큰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이는 유럽 내 나토 최대 규모의 군대가 한국 무기를 주로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군대를 재건하는 이유는 뭘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빠른 납기입니다. 한국은 첫 K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를 기록적인 시간 안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 활발한 군사 부문을 가진 거대한 산업 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계속 무기를 생산 중인 탓도 있죠. 물자를 쉽게 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컨대 현대 무기는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은 말 그대로 원스톱 상점이 됐습니다. 한국방사는 반도체 회사 등 공급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산업 기반을 지닌 장점이죠. 모든 부품과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폴란드는 한국제 K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대를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까지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하지만 전차 1000대와 자주포 700대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좋은 지적이네요. 한국 무기가 다른 수출국의 무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두 번째 이유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한국은 라이선스를 통한 해외 무기 생산에 훨씬 더 유연합니다.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고급 군사 기술의 해외 생산에 매우 제한적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된 목표는 계약이라고 해둡시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조한 전차와 자주호의 전달이 끝나면 폴란드가 전차 800대와 자주포 500대를 제조해 계약이 완료될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무기는 한국이 아닌 폴란드에서 제조됩니다. 그럼 이런 조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방산에 거액을 투자하고자 하는 국가에게 자국 내에서 무기를 생산하면 정당성도 커지고 국민에게 인기도 있을 겁니다. 먼 제조국에서 생산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므로 원원 상황입니다. 구매자에게는 무기, 일자리, 산업 기반이 생기고 판매자에게는 이익이 생기니까요. 괜찮죠? 이 두 가지로 폴란드의 선택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가격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무기는 서구 무기보다 저렴합니다. 우선 한화의 K9 자주포를 봅시다. 성능 면에서 주요 경쟁사인 프랑스의 시저와 독일의 판처하우비츠 2000입니다. 세 가지 모두 성능이 비슷하고 나토 기준인 155구경의 자주포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는 프랑스의 시저는 750달러, 독일의 판저하우비츠는 1천만 달러인 반면 K9는 400만 달러입니다. 독일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럼 단점은 뭐냐고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비용과 규모의 경제 문제일 뿐이죠. 한국군은 대포와 장비 수요가 높습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이죠. 그래서 군과 제조사들이 무기를 끊임없이 확장,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북한의 지상 표지를 상대로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함이죠. 독일은 그 반대입니다. 독일군은 수십 년간 투자 중단으로 축소되었고 방산의 국내 수요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을 낮은 가격에 유지하기 어렵죠. 한국 무기는 현대화했고 미국의 최고 무기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가령 고성능의 무기가 이것만은 아니지만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들은 이 놀라운 시스템에 대해 익숙할 겁니다. 최근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니까요. K239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가장 가까운 무기라는 것이 군사 전문자들의 평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무는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천무는 20% 저렴하기 때문이죠. 천무는 한국 한화에서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구경과 화력을 가진 로켓을 동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발사대가 2개의 캡슐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또한 러시아의 그레드처럼 포화 모드에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처럼 정밀 모드에서도 작동하죠. 한 번에 발사하면서도 2가지 모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대가 넓은 적진을 제거할 수도 정해진 타깃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10M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한화는 다양한 구경과 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1분 이내에 36km 또는 22마일 무유도 로켓 4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239 로켓 12기를 160, 200km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앞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훨씬 더 다양한 로켓을 발사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무기 수출국 4위 혹은 3위에 올라설 수 있냐는 것이죠. 이러한 유망한 무기가 더 많은 유럽 국가에서 활약하는 날이 올까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예멘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데 실제 사용되었다고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K239 천무의 국제무대 실전 대비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4월에 사우디가 한국에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1조 원대 규모로 도입했으며 실전 배치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후티 반군의 실제 공격까지 성공해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난달부터 이스라엘을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야히야 사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탄도미사일과 드론 다수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면서 팔레스타인의 승리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을 저지하는 또 다른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2014년 이후 계속된 예멘 내전은 수니파 정부와 시아파 후티 간 싸움인데 사실상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의 군사 고문단과 무기를 제공했고 사우디는 수니파 정부군을 도우면서 아예 다국적군을 만들어 참전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사우디와 후티 반군은 서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갑자기 사우디가 중동의 평화를 외치며 후티 수뇌부와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사우디 대표단과 후티의 수뇌부들이 만나며 몇 차례 회담을 진행해 예멘 내전에 휴전 훈풍이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이들은 다시 적대 세력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11월 12일 사우디가 갑자기 포병을 동원해 예멘 북부의 사다 지역을 집중 포격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5명이 부상당하고 가옥 여러 채가 파괴됐다고 하는데요. 후티 반군 측은 사우디의 포격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들은 사우디 범죄자들이 예멘 지역을 포격해 그동안 많은 순교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사우디의 공격을 성토했습니다.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사우디는 왜 갑자기 예멘에 포격을 가한 것일까요? 예멘 북부의 교통 요충지인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우디와 전투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습니다.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 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제다 지역을 공격했을 때 도발 원점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즉 사우디의 이번 포격은 사다에 배치된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드론 부대를 겨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약 3주 전 후티 반군이 갑자기 사우디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블룸버그는 예멘 국경에 위치한 남서부 자잔 지방에서 후티군과의 전투로 사우디 군인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몇 주 동안 후티 반군이 사우디 영토에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기도 했는데요. 예멘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우디 영공을 지나게 되는데 이 미사일이 요격되자 후티 반군이 반발하며 사우디군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주력 부대가 있는 사다 지역을 집중 포격한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우디가 이곳을 무엇으로 타격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40km 이상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종류입니다. 미국 M270 MLRS와 강철비로 불리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포격한 사다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군 포병부대는 남부 국경 인근 나지란 지역에 있는 K239 포대지입니다. 이 부대는 사다와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진지 이동 없이도 포격이 가능합니다. 앞서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일선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협상을 시작한 지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부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앞서 천무 실사격 훈련에서도 이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된 13개국의 군 지휘관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천무야말로 미국 주도의 지대함 타격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천무는 최대 사거리 45km의 230 무유도 로켓 12발과
최대 사거리 80km 이상의 로켓 12발을 탑재해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화력이 2배인 셈이죠.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무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녀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응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우디군이 천무로 포격을 실시한 후 자리를 이탈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포격이 더욱 화제가 되며 주목받는 이유는 사우디가 동원한 포병 자산이 정말 천무라면 이번이 천무의 첫 실전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측 의도는 후티 반군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포격을 퍼붓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천무는 사우디의 작전 의도를 완벽하게 달성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셈이 됩니다. 크게 선전할 만한 일이지만 비밀리에 구입해간 외국제 무기의 전과를 철저히 비밀에 붙여온 사우디 측 관행상 이번 포격의 구체적 진상도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사실 사우디가 후티 반군을 향해 천무를 발사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1월 11일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 특별 정상회의에서 사우디는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점령 당국에 있다면서 가자지구 포위를 끝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스라엘을 성토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다수 국내외 언론은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으며 이란과 함께 반이스라엘 공동전선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사우디가 취하고 있는 군사적 외교적 행보를 보면 빈 살만 왕세자의 이스라엘 비난은 아랍권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무대에선 레토릭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레토릭은 화려한 문체나 다소 과장되게 꾸민 미사여구를 뜻합니다. 이는 외교 무대에서 상대방이나 대중이 듣기에 좋은 문장으로 꾸며지지만 실제 행동과 반드시 일치한다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우디가 보여주는 행보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우디는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 드론, 전투기와 지대 공미사일을 동원해 계속 요격하고 있습니다. 예멘 북서쪽을 장악한 후티는 미사일과 드론을 홍해나 사우디 서부 해안 상공을 지나는 경로로 이스라엘에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도 전 사우디군에 의해 적잖게 격추되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기에도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서 계속되는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에 대응해 제한적인 공습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우디와 요르단, 바레인 등의 공군력을 전개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군사행동에 나서자 사우디는 자국 영공 사용을 허가한 것인데요. 아랍 세계 강대국으로서 사우디는 같은 이슬람 세력인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며 각종 구호물자를 보내지만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사우디의 행보는 이슬람 세계의 오랜 갈등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슬람 세계는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사실상 이단처럼 규정하면서 적대시합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은 1400여 년간 이어져 왔는데요. 사우디의 경우 수니파 중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와하부파 세력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시아파 종주국을 자처하는 이란과는 말 그대로 철천지원수 사이입니다. 이슬람 혁명 후 이란 최고 지도자가 된 호메이니는 사우디의 와하비즘은 이단이고 이란의 이슬람 혁명 사상을 수출하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호메이니의 뒤를 이은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역시 신이 가진 복수의 손이 사우디 정치인들 목덜미를 움켜쥘 것이라며 사우디와 투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말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 군사행동은 하마스와 같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후티 반군을 저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 등 중동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한국엔 크게 두 가지로 이득이 될 전망입니다. 바로 한국 방산 수출과 2030 세계 엑스포 유치입니다. 현재 중동 내 불안정한 상황으로 사우디의 2030 세계 엑스포 유치 전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먼저 2030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사우디가 유력 후보로 압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갈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엑스포 유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설레도 있습니다. 2030 세계 엑스포 유치에 도전장을 던진 러시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대표적입니다.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를 앞세워 초반부터 공격적인 유치전을 펼쳤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전쟁이 장기화하자 최종 유치를 철회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으로 인해 후보국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우디도 유사한 아쿠아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 불거진 인권 탄압 문제, 엑스포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유치 열기, 도시 인프라 부족, 사막의 도시가 위치해 기후적으로 불리한 점 등도 사우디의 약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사우디 국경수비대가 최근 15개월간 아프리카 이주자 수천 명의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복수의 유력 일간지는 이원인으로 국경을 맞댄 사우디와 예멘의 악연이 이주자들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개에 달하는 인권단체도 2030 세계 엑스포 주최 측에 사우디를 유치 후보국 지위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부산 엑스포가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사우디 내 엑스포 유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악화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동의 이러한 분위기는 특히 한국 방산 수출에도 크게 도움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발생한 지금 한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은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대체불가 자원이 되었습니다. FA-50 전투기, K 전차, K9 자주포, 천무, 천궁 등 다양한 무기가 수출되며 이들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실제로 현대전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서도 천무가 이를 증명한 가운데 앞으로 한국 방산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 전투기의 본격적인 초고속 납품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주문한 신형 전투기가 도착하면 남은 미그-29 전투기 모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 최근 한국 방산의 빠른 납품이 유럽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그-29 전투기를 한국의 FA-50과 미국 F-35로 대체할 예정으로 지난해 한국의 FA-50 48대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한 FA-50 48대 중에 TA-50 블로기를 부분 변경해 12대를 먼저 납품하고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춰 새롭게 제작해 36대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납품하는 12대는 올해 8월 2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2대를 납품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납품하는 12대의 FA-50을 두고 폴란드의 빠른 전투기 도입이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의 갬 필러의 필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지금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기회이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A-50 또한 K 전차처럼 초도 물량이 예정된 8월보다 3개월 앞당긴 5월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내 항공 관계자는 FA-50 초도 물량을 빠르게 인도하면 K방산의 장점인 빠른 납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국가인 슬로비키아, 체코 등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FA-50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오전 900억 규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군사 전력을 키우고 있는 폴란드는 자신들이 새 유럽의 리더라고 전명하고 나섰습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11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옛 유럽은 실패했다. 하지만 러시아 공산주의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새 유럽이 있다. 폴란드는 바로 이 새 유럽의 지도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영국에 이서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많이 한 나라로 나토와 EU는 폴란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폴란드의 입김이 세진 것은 분명히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 전차, K 구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하고 조기에 납품받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보기관으로 추정된 문건에 우리가 만든 포탄 33만 발이 수출되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무기로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폴란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납기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최첨단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경남 사천 공장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고정이동은 마치 동구장을 연상케 하는 건물로 축구장 3개를 합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15, T-50, KF-21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조립하지만 대형 로봇들이 링 시스템, KF-21 지동화 장비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 방산업체들도 탐을 낼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전투기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A-50은 2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 월 최대 5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놀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전투기 제조 공장에서 또다시 FA-50을 폴란드에 빨리 인도하면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은 더욱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한국 무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8에서 2022년까지 2.4% 뛰면서 점유율의 퍼센트 변화율 무려 74%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FA-50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을 지난해 폴란드에 48대,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면서 수개월 만에 5조 4천억 원의 실적을 몰렸기 때문입니다. FA-50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항공기 시장에서 한국의 속도 전략은 제대로 먹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탄약 부족으로 5월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상공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미사일 5,300 미사일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 마지막 날 12시간 동안에만 군용기 91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대 최단 시간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로 이날 무력 시위에 동원된 중국 군용기는 수-30과 제-20, 11, 15, 16 전투기 등과 H-6 폭격기 등 식별된 중국 군용기 숫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각국들은 가장 먼저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조기 납품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의 빠른 생산 속도와 조기 납품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 KF-21의 놀라운 개발 속도입니다. KF-21은 최근 단거리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하면서 포스트 KF-21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을 F-35처럼 개량하고 인공지능 정보융합,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는 중국이 한국의 KF-21을 견제하면서 예상 못한 보도를 내놓으며 한국의 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우닷컴에서는 한국이 4,000개의 핵탄두를 위한 충분한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곧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어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F-21의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KF-21이 만들어지고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니온 바 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전술 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의 별도의 동합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F-15, 16 모두 핵무기 운용 능력을 통합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안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되지만 국내와 미국 일부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앞으로 이에 대한 고려도 시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조비언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 W-76을 한국에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산형 B-61-12 저위력 중력 폭탄을 공유받는 공중 기반 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미국이 허용만 하면 KF-21에도 전술핵 무기를 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산 전투기가 수출되면서 자신들의 수출 시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용은 지난해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KF-21을 생산한 것을 놓고 전투기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만큼 성장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바라봤습니다. 앤서니 월은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에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KF-21은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입한 나라들은 차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KF-21의 예상 밖의 모델이 큰 인기를 끌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F-21 합재기 모델인 KF-21 네이비와 이를 탑재하는 중형 항모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KF-21엔 함재기에 대한 설계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미국산 F-35 함재기의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산 모델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KF-21엔 자체 개발로 가져다주는 이득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F-35B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F-35B형은 미 해병대 353대, 영국 공군 138대, 이탈리아 해공군이 30대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호주, 스페인, 터키도 약 100여 대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020년 싱가포르에 판매된 F-35B의 대당 가격은 2억 2,916만 달러 약 2,682억 원이었지만 이후 영국은 대당 3천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35B는 F-35A 기체의 구조와 부풀이 다르고 별도의 정비훈련 지원 인프라가 필요한데 영국은 이 때문에 F-35B의 대량 도입 포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F-35B가 필요하지만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F-21N의 도입 예상 가격은 1,500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개선을 비롯한 추가 비용이 필요 없고 또한 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자재 개발을 한다면 중항모와 함께 한국 해상전력의 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KF-21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수출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FA-50으로 미국 시장을 도전하겠다면서 전 세계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21의 개발을 서두르며 빠르게 전력화하며 수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가 빠르게 필요한 나라들은 최고의 생산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중 갈등 이 여파로 최근 로키드 마틴은 뼈아픈 타격을 받았습니다. F-35에 사용된 중국 부품 때문에 미 정부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큰 돈을 들여 F-35 도입에 나섰던 국가들은 큰 피해를 보는 상황. 당장 전투기가 급한 가운데 이들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강력한 대안으로 한국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방산국가로 거듭난 대한민국. 방산으로 초대박을 연이어 이어가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던 로키드 마틴의 추락 제임스 테이클릿 회장은 타는 속을 가라앉히기 위해 찬물을 들이켰지만 화는 진정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최근 로키드 마틴의 주력 상품이자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종이라 할 수 있는 F-35에 대해 전면 수출입 중지 선언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에 로키드 마틴은 제대로 대응할 틈조차 없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부품에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생산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일부 중 중국산 원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자 미국은 즉각 인수를 중단하고 사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미 국방부 F-35 합동사업단의 러셀 고메이어 대변인은 조사에서 F-35 엔진의 터보머신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국방부 조달 규정상 허가되지 않은 부품이라고 지적했고, 이 자석이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지적했죠. 자석은 한유회사가 제조하는 자석으로 사마륨 코발트 합금으로 만들어진 자석입니다. 히토류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답게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주요 물질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들인데요. 국방 관련된 문제에 있어 중국산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미국 정부에게 있어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물자 통제로 인해 미국의 국방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국 정부는 칼을 빼든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전투기 사업에 록히드 마틴은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와 중국발 물류 동결 사태로 인해 제작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전투기 전달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록히드 마틴은 수출 전면 중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자석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고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다른 자석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품이기에 록히드 마틴은 이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미국 정부에게 항의했죠. 그러나 F-35 전투기 부품 공급망을 조사하던 미국에서 또 하나의 중국산 부품이 발견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출 의자 부품에서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한 것인데요. 연이어 벌어진 중국산 부품 논란에 록히드 마틴은 결국 정부의 수출 중단 결정에 반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부품에 대해 중국산 판별 검사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 정부의 화를 자극하는 것은 불리한 일이기 때문이죠. F-35의 중국산 부품 문제는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교체 사업을 벌이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F-35 도입을 위해 큰 돈을 들인 국가들은 때 아닌 중국산 부품 논쟁으로 예정 도입일보다 훨씬 늦게 전투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유럽은 즉각 이에 반응했죠. 특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동원령을 선포하는 한편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유럽 국가들은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죠. 네덜란드는 37기의 F-35를 이전받기로 결정해 도입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언제 인계받을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큰 고객인 폴란드도 F-35 도입을 2020년 결정했으나 이번 수출 중단 사태로 도입 시기가 늦춰졌죠. 스위스도 이례적으로 노후화된 공군 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에 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큰 돈을 들여 F-35 계약을 추진했지만 인도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스위스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F-35 도입에 대해 반대 여론을 펼쳤던 이들은 다시 세를 모으며 F-35 도입을 다시 고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F-35 찬성 여론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3월 F-35 도입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독일 역시 록히드 마틴의 중국산 부품 도입으로 인해 2025년 인계받아야 할 F-35를 더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들은 플랜 B를 준비를 해야 했죠. 그리고 그 플랜 B로 떠오른 대체 기종이 바로 KF-21이었습니다. 첫 비행 이후 장마 전까지 7번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이 F-35를 대체할 만한 주력 기종으로 각광을 받은 것이죠. F-35는 뛰어난 성능과 실전 경험이 갖춰진 기종이기에 당연히 많은 국가의 러브콜을 받았고 한국도 F-35 구입에 열의를 보일 정도로 자타공인 최강의 전투기라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흠이 가기 시작하고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F-35 도입에 대한 의구심이 번졌습니다. 특히 원래 약속했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미 의회에서도 제기된 의문입니다. 여러 의문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안정한 롤링 부분인데요. 공중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기동 제어가 일어날 경우 전투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고속 기동과 전투를 상정한 기체인 만큼 이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애써 문제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결국 록히드 마틴은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점을 시인하고 이를 수정, 보완할 것이라는 답변만 남겼습니다. 스텔스 코팅과 수평꼬리 날개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하 1.2 이상으로 비행할 경우 비행으로 인해 주요 기능인 스텔스 코팅이 벗겨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인데요. 록히드 마틴은 이 문제에 대해 놀랍게도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 없다고 말하며 이 문제는 마하 1.2 이상의 비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함 때문에 원래 스펙 성능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은 뻔뻔하게 이 문제를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파일럿에게 순간적으로 심하게 가하는 중력 문제에 대해서도 압력 조절 시스템 개선 버전을 만들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 이후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잘한 문제만 합쳐도 10가지는 넘어가는데요. 미 국방부조차 록히드 마틴의 F-35에 대해 공개적으로 결함 수정을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F-35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국방부 담당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장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죠. 더군다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에 맞게 엄청난 가격을 자랑합니다. 평균적으로 9,460만 달러, 하나로 1,060억 원에 해당하는 가격인데요. 일대 기준으로 대략 1,000억 원이 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개발도상국이나 대량의 무기를 한꺼번에 구입하길 원하는 선진국에서도 부담을 느낄 만한 가격인 셈이죠. 그렇기에 많은 국가들이 KF-21의 성능을 다시 살펴보며 F-35 계약 파기는 물론 KF-21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죠.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서 우수한 전투 능력과 제공 장악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모자라 국산 정밀 유도폭탄 KGGB은 물론이고 AIM-2000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화력 면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무엇보다 F-35에 비해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면서 성능에 있어 전혀 뒤처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당연히 방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체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국가들은 재빨리 한국 KF-21 도입에 욕심을 내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죠.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는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험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 50여 개국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일념 하에 행사에 참가했고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이 한국 무기 구입을 위해 방산업체에 계약 타진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역대급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 이상의 관심에 충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은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아까울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폴란드 역시 KF-21 도입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슬로바키아에서도 신형 전투기 사업 추진과 함께 한국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 폴란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또 하나의 방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 동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국방부 총사령관이 직접 한국에 찾아와 한국 무기체계를 직접 보는 한편 루마니아도 방산 관계자들을 찾아와 도입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등 KF-21 구입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아예 KF-21 도입을 결정짓고 실무 협의를 위해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는 일까지 일어났었는데요. 에어스페이스 리뷰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최소 12대 이상의 전투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한국 무기를 이용해본 필리핀 입장에서 KF-21 도입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2027만 2029년을 목표로 KF-21 인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휘청이는 가운데 한국 방산의 총아인 KF-21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한국에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 방산 시장에 있어 KF-21이 모든 국가의 주력 기종으로 자리 잡는 일이 벌어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